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교관TV 채널의 한승연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감성적인 공감과 위로의 말들이 더욱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북한 인권 관련하여 감성 외교로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명연설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30년을 맞이하여 오준 전 유엔 대표부 대사님과 함께 유엔 그리고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풀어나가 보려 합니다. 네, 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는데요. 1부는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오준 대사님께 궁금했던 점들을 다양하게 토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작가는 인생을 크게 세 부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30년은 교육을 받고, 두 번째 30년은 첫 커리어를 쌓고, 그리고 마지막 30년은 두 번째 커리어를 쌓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오준 대사님의 인생 3부 토크와 함께 대사님의 근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30년인데요. 오준 대사님은 아버님도 외교관이시고 어머님도 영문과 교수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특별한 영향을 끼쳤나요? 예, 좀 영향이 있었겠죠.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LA 영사를 하셨고 어머님이 또 그때 LA에서 공부를 하셔서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에 잠시 한 3년쯤 살다 왔다 하는 거 이외에는 평범할 게 없는 전형적인 그냥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30년의 첫 커리어인 외교관을 떠올리면 국민대사라는 키워드가 함께 떠오르는데 대사님이 대중에게 알려진 건 2014년 12월 22일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북한 인권 관련 연설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감동적인 연설로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나요?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처음으로 이제 상정되었는데요. 원래 유엔에서 인권 문제는 안보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 이런 데서 하는데 워낙 인권 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으니까 이제 유엔 안보리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회의에 또 북한 인권 문제가 상정돼서 제 생각에는 거기 있는 유엔의 다른 외교관들에게 우리와 북한이 그런 원래 분단된 같은 민족이고 같은 민족의 인권 문제가 상정되니까 우리가 특별한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좀 다른 외교관들에게 알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우연히도 한국에서도 그런 동영상을 많이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 때 그걸 보면서 뭔가 되게 감동적인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30년인 두 번째 커리어는 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부터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 그리고 사랑의 달팽이 부회장 등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시민단체나 교육 분야에 합류하고 싶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말하자면 첫 번 커리어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30년이 넘게 일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런 세계화의 시대에 그런 이제는 각 사회 구성원들도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고 말하자면 국제적인 교류나 협력이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사회 단체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38년의 외교관 생활을 마치시고도 굉장히 바쁜 제2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너는 오준 대사님의 하루 스케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표 토크 준비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표는 대사님이 2015년에 쓰신 생각하는 미카를 위하여라는 저서에 2015년 8월의 어느 날의 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하루의 일정을 보면 오늘날의 세계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어떻게 대사님이 하루를 보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셔서 메디슨 애비뉴를 매일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신다고 하셨어요. 요즘에도 계속 하시나요?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아니고 이제 굉장히 늙은 개인데요. 제가 2005년에 그때도 뉴욕에 근무했어요. 대단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 작은 3달밖에 안 된 개를 저희 식구처럼 16년간 키우기 때문에 걔가 더 어렸을 때는 제가 늦게 일어나면 막 저를 깨우고 빨리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 먹은 개가 돼서 걔가 안 나가려고 해서 제가 깨워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달라졌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메디슨 애비뉴를 산책하시면서 이렇게 부촌의 아파트 통풍구 열기에 의존하며 잠들어 있는 노숙자들을 보며 빈부격차를 피부로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사실 빈부격차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한데 한국으로 하면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특수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뭐 흙수저라던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라던가 이런 신조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한국 사회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빈부격차의 증대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경제라는 거는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주기적이죠. 근데 빈부의 격차, 이제 유엔에서는 불평등이라고 그러는데요. 불평등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지난 한 3, 40년 동안 계속 불평등이 증대됐어요.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부자가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평등의 증대는 유엔이 생각하는 현 시대 우리 국제사회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고요. 또 우리나라는 사실 OECD 국가 중에 그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 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니 계수가 소득의 진위 개수를 하면 우리가 OECD 한 중간쯤 되는 나라인데 그런데 가처분 소득, 즉 세금으로 부자들에게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좀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진위 개수를 쟀을 때 우리는 불평등한 나라 5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금이나 사회복지 정책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쓸 때가 되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오전 8시입니다. 책에서 보니까 오전 8시에는 조찬 회의가 있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죠. MDG와 그다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인 SDG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SDG에 보면 육상 및 해양 생태계의 보전, 뭐 지속 가능한 에너지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2배 면적의 빙하가 떨어져 나왔다는 그런 뉴스도 보았어요. 이런 SDG의 계획들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책에 나오는 2015년 8월은 SDG가 채택되기 1개월 전이에요. 제가 쓴 시점은. 근데 이제 SDG가 바로 그 후에 채택되었고, 15년간의 국제사회의 이제 발전 목표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SDG가 착실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작년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SDG의 그 달성에 큰 차질이 온 것 같아서 국제적으로 걱정이 많죠. 왜냐하면은 SDG를 잘 달성하려면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도와줘야 되는데 원조를 통해서 그렇죠. 지금 모든 선진국들도 자기 나라의 경제가 나빠지고 또 재난지원금도 국민들에게 주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개도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발 원조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가장 빈곤한 최빈 계층이 지난 20년간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은 7억 명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8억 명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기점으로 네. 늘어난 거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벌써 오후 4시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후 4시에는 유니세프 회의장에서 장애와 표용에 대해 다양한 연설을 하시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체육회에 나와 있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회 의장 경험도 나와 있으신데 이러한 경험들이 뭐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하는 사랑의 달팽이 그리고 평창 패럴림픽 홍보대사 등등의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그런 특별한 영향을 주었나요? 네, 그렇죠. 그런 경험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장애계에 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에는 장애인에 대한 그 복지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휠체어 타신 분 100명에게 10만 원씩 나눠줄까?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이 건물에 들어오는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드는 데 쓸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유엔은 진입로를 만드는 데 쓰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는 휠체어 타신 분에게 10만 원씩 나눠줘서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한 거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인 접근, 권리에 기반한 접근 이런 걸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방금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장애라고 하면 어딘가 불편한 이미지 또는 뭐 특수한 분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선 특히 사회가 돌봐야 된다기보다는 가족이 같이 돌봐야 된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대사님이 생각하시는 장애의 정의는 혹시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이 내리고 있는 장애의 정의는 그런 어떤 신체적, 정신적인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걸 저해하는 그런 관습적, 환경적 장벽과의 관계가 생긴다 이렇게 됐거든요. 좀 말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안경을 쓰는 사람, 근시라서 그분들이 안경이라는 걸 아무도 발명하지 않았다면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은 맨 앞에 앉아야 되고 운전면허도 주면 안 되고 이러니까 장애잖아요. 그런데 안경이라는 간편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그런 보조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 참여가 눈이 근시인 사람의 사회 참여 걱정 안 하잖아요. 네,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벽을 제거하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장애인 권리협약의 접근 방식이고요. 오후 7시에는 컴포트 위민이라는 이런 뮤지컬을 관람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전시 성폭력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술계 쪽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일 갈등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최근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로 규정한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램지어 교수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크게 일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매우 안타까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유엔에서 1990년대에 2번에 걸쳐서 특별 보고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이거는 그 쿠마라스와미 보고관이 섹스 슬레이브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어요. 성적인 노예였다. 그리고 맥두갈 교수는 crime against humanity, 인류에 대한 범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위안부 제도를 운영했다는 것이 전쟁 범죄이고 인류에 대한 범죄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논쟁에 휘말리다 보면 위안부로 끌려가신 희생자들이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갔다 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일본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발적까지는 아니지만 말하자면 속아서 갔다. 아까 그 컴포트 우먼
뮤지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일본의 무슨 공장에 가서 돈을 버는 줄 알고 속아서 배를 탔는데 보니까 그런 위안부 역할을 시키는 거였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특별보고관들의 말대로 보고대로 그런 제도를 운영했다는 거죠. 일본 정부가, 일본 군이. 그러니까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이지. 그 할머니들이 그 당시는 소녀겠죠? 소녀들이 어떻게 끌려왔느냐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오후 10시에는 자택에 돌아오셨다고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후 10시에는 한국 뉴스를 시청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신다고 하셨어요. 최근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한국 뉴스는 정인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깊게 드는 그런 뉴스였는데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학대, 가해, 보호 이런 쪽이 아니라 입양에 초점이 점점 맞춰지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인양 사건이라든지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이 최근에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의 핵심은 모두 아동학대 자체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부분은 그 아이의 친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양부모가 또는 계부모가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이 뉴스에 막 부각돼서 그런 거지 아동학대의 본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동학대 본질로 볼 때는 우리나라는 좀 일종의 성장통, growing pain 이런 걸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나 하면 아동학대 숫자가 한 5년 사이에 3배나 늘었거든요. 신고된 숫자가. 그거는 지난 5년 사이에 갑자기 부모들이 아동을 많이 학대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신고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데 눈을 뜨고 자각하기 시작해야 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장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학대가 일어날 위험이 높다 하는 대상에 20대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본 경험, 지혜 이런 걸 가진 분들이 주변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그 부모들에 대해서도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교육을 받는달까, 조금 더 정보를 입수한달까, 남의 도움을 받고 이럴 수 있는 우리 사회적 그런 노력과 사회적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준 대사님의 2015년 8월의 어느 날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준비했던 토크인데 어떠셨나요? 네, 2015년 8월은 사실 그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났던 달이에요. 제가 그때 책을 쓰면서 그래서 일부러 2015년 8월에 포커스를 두었는데 그런 국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지금 승현 씨가 이렇게 오늘의 세계와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오늘의 세계와 연결을 시켜보면 또 굉장히 연결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 세계의 골칫거리들 이런 것들이 5, 6년이라는 세월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렇게 문제들이 지속되는 것이지 한 5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겠지?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시간표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대사님이 2030 세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가 많은 만큼 세대 토크를 마지막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